현대사의 한 장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반발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자금 조달과 관련을 해서 정부가 채무 계상 면제를 약속했다는 대구시장의 말을 두고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에서는 이 내용들을 분석해 봅니다. 함께하실 패널을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간단한 총평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판결을 예상하셨는지요? 일단 김영건 의원님. 예상 못했죠. 이렇게 완전히 의원직 박탈에 해당되는 형을 그것도 실형으로 무겁게 때릴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우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로서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적용이 되면 일단 정치를 위축시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의 협력도 제한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것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한 일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면 기억과 인식에 관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는 판결을 사법부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점에서 검찰도 무리했고 법원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양측 변호인, 그러니까 저쪽은 검찰하고 이렇게 이제 이재명 측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건데 저는 뭐 살짝 이게 별로 그렇게 막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사안이에요. 뭐 그러려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지금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대충 우리가 일반 국민이 아는 정도 수준 이렇게인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살짝 놀라긴 했어요. 놀랐다는 부분은 이게 뭐 판결문이 한 130쪽 되니까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요약된 거 여러 가지 분석 뭐 좀 이재명 측에서 뭐 옹호하는 이재명을 좀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도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짚어보면 굉장히 판사가 좀 고심했던 부분이 있은 것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큰 사실관계가 허위사실 공표이고 그것이 당선의 목적이냐 그리고 국민적인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떠냐 하는 건데 그 판사의 지금 논리를 좀 깰 수 있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굉장히 판사가 고심했다. 그리고 그런 팩트들, 사실들이 그리고 법적인 판례와 법률적인 해석이 가미된다면은 이 정도 판결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평론가들이 벌금형이다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뭐 100만 원 이하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건 다 하는 소리고 법률적인 그 진단을 판단한 방식에서는 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짝 놀랐어요. 예. 우리 헌정사에 적어도 민주화 이후에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게 지금 이제 12가지,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네네. 재판이 4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소가 4건인데 그 안에 이게 이제 합심이 돼서 그렇지 혐의는
10개가 넘는 혐의가 적용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민주화 이후에 이런 사안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서 혹은 당선된 사람도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서 사법 심판을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발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는 굉장히 무리했고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기소의 책임을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기에 검찰은 후가로 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승자와 패자의 결과 이렇게 다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혐의도 엄청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정치란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모든 걸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가 요즘 좀 심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법정에 간다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이재명 대표 건에서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사법화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뭐 당장 이 선거를 전후,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이 대표의 그 여러 가지 혐의는 거의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탄압이라는 의미의 이제 의원님께서는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핵심적인 사안들은 이미 그 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시작된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불거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니까 너무 큰 선거니까 이거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엄연히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의 우리 말씀드린 그 허위사실 공표죄만 하더라도 그게 판사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붙여놨더라고요. 낙선했기 때문에 선처를 한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넌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법정으로 무조건 가는 것. 뭐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전임 전 정권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문재인 정권 때는 이미 국정원장 3명도 전부 감옥에 갔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듯이 보여지지만 이 사안에 특히 그 이재명 대표의 건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혐의와 너무 많은 그 논란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이 대표의 정치적인 자질과 어떤 주변 정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정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상상을 해야 되고 서로 다른 세력 간의 합의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이것이 정치라고 보는데 그런데 사법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법은 새로운 것을 또 현실을 뛰어넘는 판단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정치가 해야 할 고유한 기능을 사법에게 맡기고 판단을 의뢰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로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함께 노력해야 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법원으로만 가지 예. 말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판 내용을 좀 쟁점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직 당시는 몰랐다라는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쳤다는 게 조작됐다는 말, 이 말은 거짓말, 유죄로 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그 문제가 되는 김만배 씨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몰랐을 리 없다라는 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억과 토론이나 대화 과정에 잘못된 발언은 덜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법을 갖다 들이대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었듯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 또한 김문기는 선거에서 생각하면 김남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 김문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무슨 선거에 그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이라는 게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법으로 다룰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다른데 이게 이래 되면은 뭐 제가 검찰 측 논리를 지금 아니면은 판결문을 다시 지금 제가 인용할 수밖에 없기도 한데 첫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시작되는데 그게 지금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지난 대선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경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과거 정치 이력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정치적 이력과 거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막 파헤쳐지기 시작한 무렵이에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김문기를 이제 몰랐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 인정했어요. 아, 내가 그 하위 직원이라서 그 당시는 몰랐어요. 기억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저도 그 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 답변 잘하네. 모를 수도 있지. 우리가 뭐 대구시장이든 누구든 장이면은 그 하위 직원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결재가 오고 이래도 잘 인식을 못해요. 그 법원에서는 그 뭐 교유 행위를 다 부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당연히 무죄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사안들은 좀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한 그 발언들이 4번이 나와요. 뭐 SBS, CBS, 뭐 KBS 이렇게 점차적으로 김문기에 대해 놓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발언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골프를 쳤다는 사실 부분과 국민의힘이 조작한 사진이라는 것, 이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말려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미 4번에 그냥 얼떨결에 우리가 이게 판결에도 자유 토론에 나와서 내가 우리 하듯이 내가 얼떨결에 잘못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건 이미 김문기라는 사람이 돌출돼서 나왔을 때 이재명 예비 후보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자기가 인과관계를 개인관계를 다 검토했을 거라며. 그런데 그게 4차례에 걸쳐서 이게 발언이 이어지고 그런 사단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걸 김문기의 어떤 골프 해동과 또 골프도 여러 명, 10명 갔는데 4명만 쳤잖아요. 딱 뽑아서 2사람 우동규라는 사람하고. 그거는 그 허위 사실이다. 골프를 안 쳤다는 부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사실관계 팩트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장도 판사도 아마 그걸 형량의 문제는 다 문제이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것이 반복해서 진술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 생명을 박탈할 만큼의 잘못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예. 또 하나 쟁점이 있어요. 예.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인데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예.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용도를 상향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의 그 공문서나 당시 그 하달된 내용에 협박을 본인이 받았다고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느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판결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억과 인식에 관한 범위예요. 저는 상대가 했던 얘기를 제가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저의 인식의 문제죠. 그런데 이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말과 기억과 인식을 사법의 대상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정치적 생명을 끊을 정도의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민주주의를 위축하지 않는 거라면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사안만 놓고 보면은 이게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현 정치에서 거짓말과 무슨 마타도 거의 뭐 사기 수준의 발언들이 통용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왔어. 이게 정치에 대한 인식도 어떤 평가, 국민적 평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강도 높은 법 규정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건 다음 문제이고. 근데 지금 법이 어떻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금 그 백현동 뭡니까 우리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어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논리가 그게 맞지 않아요. 국토부는 지금 종상향을 뭐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위 공무원들도 다 우리가 그런 압박을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법원의 판단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처럼 지금 자유토론 하는데 단순한 자기 표현이 있냐? 의견 표현, 약간의 실수, 과장, 나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인가? 그게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후보자 토론 시간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국정감사,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면밀하게 준비해서 팻말까지 갖고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답변하는 형식이에요. 고의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그 쟁쟁한 변호인들이 이걸 방어를 못했다는 것은 뭐 제가 지금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곧 난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너 그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유권자가 저 사람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법에 가져가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정치인을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정치 영역과 사법의 영역.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안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법 영역을 뭐 정치화에 따지기 전에 명백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호인을 특히 또 그리고 있죠.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이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왜곡된 사실을 공표했을 때 민의가 왜곡된다는 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민의 왜곡을 이 판사가 그거는 그렇게까지 민의 왜곡하는 거 아닌데 그 다음에 뭐 대구 MBC나 이렇게 토론을 해서 바로 잡으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고 교정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걸 민의가 왜곡된 발언이라고 봤거든요. 허위적인 발언, 거짓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민의 왜곡 부분 우리가 좀 정치인이 발언해서 좀 만약 선동, 거짓 이것이 다 통용된다면은 정치는 거의 난장판이 되겠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허위 사실에 관한 것도 학력이나 경력, 재산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명백하게 드러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는 발언 전체를 허위 사실의 심사 대상으로 본다든가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려고 든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선자에 대해서 12가지 혐의를 씌워서 사법부로 끌고 간 사례도 없었고 지금 이제 4번을 기소당했고 5번째 기소를 최근에 또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무리한 검찰권 행사고 사법부의 무리한 판단이다. 이렇게 두 분이 정말 다르게 예. 팽팽하신데요.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도 뭐 재판부 그리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룰 내용인 예. 것 같아요. 2심부터 항소심부터 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너무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재판부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안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법부 거래 김만배가 대법원에 가서 뭐 권순일 대법관한테 로비를 해서 무죄가 다 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법원 판결 보면 좀 복잡한데 그때는 뭐 딱 한 건 정도 여러 개 중에 한 건 정도 올라가서 이게 무죄가 됐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좀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은 완전히 무죄 혐의로 탈출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사안이 1심에서 유죄를 나왔을 때 2심에서 무죄될 확률이 뭐 한 10% 5%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뭐 5개 혐의가 다 뭐 2분의 1 곱하기 유무죄를 50% 다룬다 하더라도 125분의 1인가 100 뭐 하여튼 굉장히 뭐 퍼센트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사법적인 이 사안에서는 정말 팩트 수집에 반전이 없는 한은 재판 결과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이 상식적이지 않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꼭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기소도 무리했고 판결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이번 재판에 임했던 이재명 피고인이죠, 그죠? 피고인의 재판 전략에 관한 점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선거의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을 원했는 건지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1심 판결에 악영향을 끼친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정치는 많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법 앞에서는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직 의원들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요. 예. 바로 내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두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위증교사 혐의. 내일 선고가 있잖아요. 이 위증교사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할 때 그 앞서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던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하면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내일 선고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1심 판결보다 더 걱정스럽죠. 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거거든요. 곧바로 실형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녹취를 보면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은 해요. 그런데 또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유추될 수 있는 그런 발언 또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지금 판단하는 걸로 보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지금 위정이라는 부분도 2002년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맞아요. 이재명 예. 대표는 예를 들면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하여튼 법적인 이게 그 연루가 굉장히 많이 되신 분이에요, 알다시피. 제가 차마 이야기를 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와서 막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정치 탄압에 의해서. 그건 그렇다 치고. 위정이요, 글쎄. 뭐 유창훈 판사는 저때 영장 실질 수사할 때 뭐 소명이 있다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뭐 증거가 다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유죄가 확정됐다고 이미 판사가 예단한 건 아니고 약간 이게 뭐 조금 기울어진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영장은 발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뭐 두 사람 간에 김진성 씨입니까? 두 사람 이재명 대표가 서로 대화를 하는 녹취 부분은 이거는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 나오기 위해서. 근데 뭐 약간 이 대표로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민감한 부분에 정의를 찾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서 뭘 해달라는 것이 이미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좀 판례예요. 저는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판결보다는 뭐 약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한번 한거해 볼 소지가 있다. 유죄에는 거의 가까운데 지금 허위사실 공포와는 달리 이 부분은 조금 다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법률적인 그건 이 위정의 혐의의 범죄 구성 요건은 굉장히 좀 딱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 내일이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모처럼 뭐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 두 측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판례를 두고 나중에 윤 대통령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판례라기보다도 지금의 사건 절차 그리고 법적인 판단들. 잣대가 균형추를 갖고 공정하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지금 불거져 나온 의심들을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니까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의혹 제기는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그게 또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차라리 내가 사인이라면은 수사를 해서 뭐 밝히긴 밝히지만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사실관계는 밝히겠지만 소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마 그야말로 이 부분은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자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 내지는 자범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고 공정성에 그래도 좀 가까이 다가가느냐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법적 판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역사적 판단이 있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냥 뭐 4년, 5년 호요시 가다가 내려가려고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의 위치라면 굉장히 역사 교과서에 한 페이지 남고 싶겠죠.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이고 온갖 자범을 일으키다가 내려간 대통령이냐의 역사적 판단, 사법적 판단.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에는 뭐 감옥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떤 그 유죄 죄인으로는 이렇게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대통령은 이게 지금 역사적 판단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더 중차대한 문제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여러 사안들을 지금 뭐 명태군 건이든 뭐든 바라봐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 부인에 대한 건이든 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사는 자연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그리고 반복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은 매우 부담스럽게 보고 있을 것이 분명하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해서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기소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고 할 경우에 민주당의 이런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이 내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 겉으로 조용하잖아요, 민주당이. 앞으로도 겉으로는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동의를 광범위하게 받기는 어려운 판단이죠. 네. 무리한 판단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뭐 어떤 잡음이 드러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사법적인 문제를 갖고 너무 멀리 왔다. 좀 피크를 찍은 느낌이 들고요. 아마 꼭 정권 재집권을 뭐 다시 생각한다면 여러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말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관련이거든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돈을 줬다라고 알려졌던 예비 후보들은 이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구속 역시나 이 수사를 위해서겠죠.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를 구속시킨 것은 일단은 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발언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나오는 얘기, 증거, 그러니까 녹취나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영선한테 해줘라, 공천 줘라, 라고 내가 그랬다라는 육성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한 육성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에서 일단 명태균의 입을 막아놓고 뭐 대화를 시도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검찰이 물론 뭐 명태균을 빨리 가둬넣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게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게 뭐 입을 막기 위해서 했다 뭐 말씀하시는데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증거인멸이든 도주 우려 뭐 이런 것 이전에 이게 사안이 심각하기도 하고 또 당연히 지금 명태균이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아마 그 명태균은 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래 되면 이게 수사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구속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는 여론조사든 공천의 대가인지 여부, 돈을 왜 줬는지 그리고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지 어쩌면 또 그게 더 심스러우면 국민의힘 지난 공천 과정의 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검찰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자신들의 명예가 걸리는 것이고 대통령을 100% 옹호한다 아니면 뭐 국민의힘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이 수사를 한다면은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녹취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뭐 결국 다 얽혀 있는 게 거론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과 네. 여러 정황적인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불가피하게 나오면은 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야당에 주장하듯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뭐 대통령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뭐 이게 어떻게 했으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어떤 그 여론의 형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그야말로 순수하게 형사 사건으로만 바라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사실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 혐의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돈이 오고 간 정황까지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명태균이라는 아무런 위임받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 수사 대상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해명이 하루면 드러날 거짓말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도 검찰의 생사가 달린 어쩌면 검찰 조직의 존망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접근하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태균이라는 그 인물의 이름이 등장을 했을 때 명태균이 도대체 누군데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의혹들이 있으면서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거든요.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사태가 심각하다면 물론 수사나 뭐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그때 최순실 게이트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우선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제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고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 일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때보다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농도가 너무 진해요. 최순실 게이트는 그래도 최순실이라는 비선의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드러나는 얘기는 비선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명태균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직접 개입 그리고 위법 탈법의 혐오가 너무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조금 최순실 게이트와 이게 뭐 등치하기는 힘든 사안인 것 같고 그저 최순실은 어쨌든 좀 엄습한 곳에서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사안은 오히려 너무 공개되는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녹취가 그렇게 많다는데 다만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될 게 아마 한국 정치의 진면목이 조금 약간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각종 정치 브로커라 그러는데 컨설턴트를 이 뭐라고 자임해서 선거 사무소에 뭐 캠프에 가는 것이 뭐 사실 여야 가릴 것이 엄청나요. 많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명태균은 거기서 아마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겠죠. 그리고 또 여론조사라는 부분도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아무나 가서 여론조사를 막 가져오는데 그 실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유리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 우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여론조사의 엄격성, 신뢰성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더 숙지하고 교묘하게 그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전법사 차례 등의 차지하는 비협적 구조를 두 번째로 홍 시장과의 대화에서 채무 개상 면제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저희 지역 관련이거든요. TK 신공항 채무 계상 면제 약속을 둘러싼 진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에 필요한 공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을 하면서 채무 계상 면제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 기억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이게 지금 공항 이전 문제가 시행사가 대구시잖아요. 원래 공항 국방부 건데 대구시가 국방부에게 공항을 이전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국방부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구시가 먼저 공항을 지어줘야 돼요. 이전할 곳에. 그러고 나면 이제 국방부가 옮기고 나서 그 대구 있는 공항을 개발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구시가 해야 할 것은 이 이전 사업을 수행할 시공사를 직접 이제 돈을 조달하고 공사를 할 법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 경제나 뭐 부동산 상황이 시공사가 안 나서는 거죠. 이게 이제 대구시가 부딪힌 문제인데요. 그것을 그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그 채권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로부터 사게 하겠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고 나면 채무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채무에 대한 계산을 면제시키겠다는 약속을 정부와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답변은 그건 법에 어긋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그냥 대구에서 호랑이 노릇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고 그래서 되는 문제 아니니까 이 문제를 보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도민들, 시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의원님이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이 신공항 건설의 프로젝트와 그 프로세스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공항을 다 신공항, 군사공항까지 짓고 나서 땅을 팔아서 이제 대구시가 그 보충을 한다는 것인데 이상민 장관이 뭐 거부했다, 뭐 진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장관으로서 그거를 규정이 있는데 장관이 직접 내가 말을 하면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규정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어떤 규정을 바꾼다든가 뭐 조치가 있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특히 뭐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그 개정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부채를 내서 그러면은 이게 돈을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으로 치면 부채율을 좀 맞출 수 있던 뭐 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거는 뭐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전에 이 신공항 이전이 현장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여러 현장이라는 것은 돈을 조달하는 부분이다. 결국은 중요한 건 돈이니까 네. 그 부분 그리고 매끄럽게 그리고 건설을 하고 후적지 그러니까 남은 땅을 어떻게 잘 팔 수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그 현장이라고 본다면 그게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뭐 넘어가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불거졌냐면요. 대구시가 직접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채권이 1,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단위죠. 조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채가 발행될 때 그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돈을 그걸 채권을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적 자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조 단위로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구시에서는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라고 얘기가 오고 가면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중앙정부가 안 사주면 그 채권을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좀 더 공개적으로 이 논의를 이끌고 나가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SPC를 구성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공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들이. 그래서 대구시가 직접 공영 그렇죠. 개발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대구시는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지금 기존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재욱 의원이 뭐 개정안을 발의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개정안의 통과 만약 발의가 되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노력한다면 뭐 법 통과가 돈이 드는 건 문제는 아니니까. 법 통과는 뭐 의원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중요하게 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대구시로서는 너무 큰 짐을 떠안고 시작하는 뭐 권한은 좀 약하고 책임은 굉장히 많은 사업 시스템이 돼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에서 지금 수도권 초집중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뭘 국가 산단이든 뭘 개발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보다 한 지금까지 이 대충 경험 보면 한 2배, 3배 정도 더 길어요. 우리 대구에서 만약에 뭐 경북에서 한 5년 걸린 10년 걸린다면 서울은 뭐 짧게 5년. 서울에서 5년 걸린다면 어떤 경우는 지방에서는 10년, 15년씩 늘어져요. 이 사업이 정부가 100% 거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덕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굉장히 난항이 많은 사업은 분명하다. 물론 시가 여러 융통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금 조달, 재원 조달, 그 자금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누가 보증을 써주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골치 아픈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의 답변보다가 기재부의 답변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재부 차관이 그러한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 어긋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보다가 공항 이전 특별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공항 이전 특별법은 대구공항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공항, 광주공항 등등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 개정도 어렵고 그리고 이 방식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 입장에서 대구만 특별하게 대응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다 똑같은 방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사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렇게 편성했을 때 기재부는 감당을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구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좀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홍 시장도 민주당 어쨌든 다수당일 거잖아요. 네. 이런 논의를 함께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은 있으실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정치가 여야가 딱 구분되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훨씬 더 잘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과거 이게 이제 가덕도 문제, 우리 그 김해 신공항으로 옮기는 문제, 밀양 신공항 이런 사안에서 전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명박 정권 때부터 했지만 지금처럼 이게 정무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추진력이 좀 있었다면 속 시원하게 아마 그때 좀 제대로 해결했으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건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일이니까요. 잘 추진되게 아니,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노력해야죠, 다들.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는 박재희 영남일보 논서실장 그리고 김형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후폭풍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